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정원 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당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두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법관 숫자를 현행 14명에서 26명 또는 30명 정도로 늘리겠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상고심 적체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졸속 추진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련 쟁점들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희범 변호사입니다. 법률 이슈는 물론 정치 현안까지 아우르는 분이시죠. 박상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상수입니다. 헌법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와 저술을 이어오신 전문가이십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봉입니다. 오랫동안 헌법학 연구와 교육에 헌신해온 학자이시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영수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과 대법관 정원안에 대해 시민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이렇게 기대감이 없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권력을 잘못 활용해서 그런 것들이 워낙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도 사실 내란이란 걸 하면서도 뭐 자체적으로 사법부가 개정이 되거나 그런 자정이 된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고요. 대법관이 늘어나면 뭐가 좋아지나요? 그런 것들이 빨리 될까요? 사람이 늘어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는 방안은 저는 찬성하거든요. 사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판사들이 꼼꼼하게 보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워낙 그 여대 야소가 심하고 입법 행정이 이렇게 원팀처럼 되는 데서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대법관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치우침 같은 거가 개선이 될지 잘 모르겠고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는데요.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나하나 네 분의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입법자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 없이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102조 3항인데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혼동하시지 마셔야 될 게 이게 내란 전담 특별재판소를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4.19 혁명 이후에 이제 제2공화국이 서면서 그때 이제 제2공화국에서 이승만 정권 하에 3.15 부정선거 가담자라든지 이승만 1공화국 하에 부정축제자라든지 또 4.19 시군중을 살상한 자라든지 이런 자들에게 처벌을 하기 위해서 특별재판소를 둬요. 그리고 특별재판소를 두려면 그건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안에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소를 두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헌법 102조 3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각급 법원에 해당하죠. 그죠?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법원의 조직으로서의 부로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도는 것은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작위 전산 배당, 그동안 이제 사법부가 독립을 유지하는 이 개념에서 시행을 해왔던 것인데 특정 재판부를 새로 꾸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임지범 교수님 의견과는 다르게 헌법적 침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거든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침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법률로 어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성의 요청이 있습니다. 즉 특정인을 겨냥해서 법률을 만들면 안 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 재판부 배당도 이 무작위 배당을 한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판부가 배당되고 재판을 하는 거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서 한다면 표적 수사와 비슷한 표적 재판이라는 이런 의혹들이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위헌성이 얘기되는 것은 이걸 사법부가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거 해라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자, 사법부에 잘못이 있고 비리가 있고 사법 개혁을 위해서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반적인 기준의 문제지 구체적인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 재판은 이렇게 해라 안 되는 거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신영철 전 대법관 사건입니다. 이 신영철 전 대법관이 법원장 시절에 이 소속 판사들에게 촛불 사건에 대해서 빨리빨리 좀 처리해라. 네. 그 한마디 때문에 왜 재판에 관여하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뭐 인용해라 기각해라도 아니고 빨리 하라는 게 그 정도로 재판에 대한 개입이고 침해라면 재판부를 외부에서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한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특위안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전담재판부가 맡는다.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전담재판부입니다. 최종 3심은 우리 법원은 3심 제도인데 3심은 대법원입니다. 자, 각 전담재판부에는 1심과 2심에 판사가 3명씩 배정되는데 영장 전담법관도 3명을 두게 됩니다.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에서 1명, 판사회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해서 총 9명을 대법원장이 위촉을 하는 방안으로 갑니다. 박 변호사님,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국회 추천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추천이 없기 때문에 위원과는 좀 거리가 먼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헌법에 보면은요. 헌법 제101조 1항입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규정이 있죠.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인데 이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은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법원이 가진다라는 측면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 발의를 한 저는 이게 전담재판부라고 하는데 이건 일종의 그 명칭 사기인 것 같아요. 특별재판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담재판부라고 하면 뭐 특허법원이나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행사를 하지 그 인사권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국회에서 늘 논쟁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 임명을 국회 내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논쟁이 생기니까 법사위원장을 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자라고 얘기하면 입법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담재판부라고 이러면 안 돼. 특별재판부 맞고요. 특별재판부를 그 임명하는 권한을 변협에 주겠다? 변협에 주면은 공정할 것 같다?
변협은 저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재 영입되고 총선에 출마하기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했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라는 기관이 일종의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기관이긴 합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근데 그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들어갔으니 괜찮을 것 같다. 사법부의 독립이 해치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어불성설의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궁금해서 확인만 좀 합니다. 박상수 변호사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담 재판부 구성에 이제 이 9명의 추천위원인데 4명은 판사회의입니다. 맞아요. 판사회의라는 게 어떤 조직입니까? 판사들의 모임입니까? 평판사들의 어떤 회의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면은 그 회의를 가지고 지금 거기서 4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인 것 같고 정확한 거는 이제 제가 지금 법률안을 다 보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네. 이 판사회의가 어느 수준에서의 회의를 언급하는 건지는 조금 법률안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법무부 장관 추천이 1명이 있어요. 이게 숫자의 마력인데 법무부 장관 추천 1명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회의가 4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9명 중에 5명이 민주당이 자신이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올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인 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에 네. 하는. 이 법조인 대회가 있거든요. 그 대회를 하는데 올 여름에 또 했는데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사안을 단 한 건도 그 세션에서 다루질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야법조계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강하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 듣도록 하고요. 노 변호사님, 이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사법부 독립의 핵심인데 법원 조직과 재판부 구성은 입법상 방금 전에 이제 임주봉 교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회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무관하다고 보는 근거를 제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 헌법 102조 3항 아까 우리 임지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사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제 특별법원이라는 것은 법관에 의하지 않는 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특별법원이라고 말하고 그 경우에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관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특별법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사법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판권입니다. 재판권. 그러니까 재판에 행정부나 입법부가 개입이나 간섭해서는 안 되고 외부나 내부의 어떤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라는 게 이게 요체고요. 사법권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 있다고 해서 사법부의 조직이나 관할 절차는 입법사항이라는 거죠. 대법원의 구성 자체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관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지금 현직 법관들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고, 다만 재판을 담당할 법관을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추천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별법원도 아니고 뭐 특별재판부도 아니다.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법률로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입법 사항이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노 변호사님, 그런 전제는 지금의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차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가요? 저는 그런 이 입법의 목적에 대해서 배경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회가 이 내란 전담을 하는 재판부 구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든 것은 내란 범죄는 기본적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헌을 문란한 그런 중대 범죄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빨리 재판이 이루어져서 단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헌정 질서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입법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재판의 가장 큰 이념 중의 하나인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형사 25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뭐 지금 일반 사건도 지금 배당이 돼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이렇게 늘어지는 것, 이거는 재판의 이념이나 이 내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법자의 판단, 결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특별법으로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박 변호사님, 입법부가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도 이른바 상권 분립의 충돌인데 영국의 스타 체인버와 비교를 해서 빗대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는 것 같은데 스타 체인버가 무엇이고 무엇이길래 이 사법부와 입법부의 충돌을 설명하는 사례가 되는 겁니까? 스타 체인버는 1487년이죠. 네, 영국의 헨리 7세가 자신의 자문관들을 동원해서 이게 웨스트민스터 궁전에 어떤 방에서 이렇게 그 귀족이나 유력자들에 대한 재판을 했다 해서 그 방의 이름을 이제 스타 체인버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건 이제 국왕이죠. 국왕이 이렇게 나서서 사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재판을 했을 때 그 재판이 왜곡될 수 있는 사례로 많이들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국왕은 아니죠. 그렇지만 대통령과 절대 다수 여당이죠. 이 여당이 힘이 과거 국왕의 힘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힘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이렇게 농단하고 사법부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구성하도록 하는, 자기 입맛의 마음대로 구성하도록 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스타 체인버와 같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최근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향력을 사법부에 준다는 의미인데 임 교수님, 근데 이제 이 사법부의 이 독립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재판부 구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네. 이제 법관을 누구로 이제 재판부를 구성하느냐는 건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되는 것이 무작위 배당. 네. 이 부분이 이제 최선의 이 방법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오히려 이 특정 사건에 대한 전문적 재판부 구성이 사법 독립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근데 우리가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 추첨식 무작위 배당, 이 과거에는 관행이었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된 게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신영철, 나중에 대법관이 됩니다만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촛불 집회 피고인 사건들에 대해서 그때 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에게 이게 많이 몰려갔는데 그 단독 판사 여러 명 중에 언론에 의해서 특히 어떤 보수적 성향으로 굉장히 알려진 판사한테 무작위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몰아주기식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무작위 추첨에 의한 배당의 원칙을 법원 예규에서, 법률이 아닙니다. 법원 예규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근데 보십시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방금 노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내란에 대한 그 정리와 그에 따른 처벌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별도로 법률로서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법률을 만들다 보니까 이미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입니까? 지기현 네. 판사가 재판장인 그 재판부에 배당이 돼 있는 사건을 이제 같은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특별재판부에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법원 측에서는 이게 무작위 사건 배당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특별재판부의 사건을 옮아가게 하는 거니까 무작위 사건 배당의 원칙에 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작위 사건 배당의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에 의해서 몰아주기식 사건 배당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원 예규에 규정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원 내부의 어떤 판사들의 재판상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라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법원 내부가 아니라 예? 법원 외부에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왜 부는 조직에 관한 거니까 법률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특별재판부를 두게 되기 때문에 내란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재판부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고 이걸 무작위 사건 배당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침소 봉대해가지고 사법권 독립에도 위반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요. 예. 법률은 법원 예규보다 상위 규범이죠. 지금 무작위 사건 배당의 원칙은 법원 예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 사건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법률로 만드는 것은 예규보다 상위 규범인 법률로서 그런 특별재판부를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건 배당이 바뀌게 되는 것은 그거는 위법한 것도 아니고 예. 더더욱 위헌이라고 보는 것도 저는 그 너무 침소봉대한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임 교수님 설명 어떻게 보십니까? 예규이기 때문에 무작위 배당은 예규고 이렇게 전담부를 구성하는 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률이 더 상이다. 문제될 게 없다. 위헌이 아니다.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 무작위 배당으로 바뀌는 것도 사법부 안에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비유를 하면 돼요. 축구 경기를 뛰고 있는데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홈 경기를 뛰고 있는 팀에 편파 판정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원정 경기의 팀이 심판을 교체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심판을 교체하는데 그 원정 경기 하는 나라의 사람이 피파 회장이에요. 그래서 피파 회장이 심판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의 판정을 홈팀이 됐던 제3국이 됐던 누가 그거를 믿겠냐는 거죠. 하다못해 축구 경기를 해도 심판 배정도 무작위 배당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정부와 그다음에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당에서 사람에 대한 인사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차라리 우리 헌법이 반하고 있지만 처분적 입법으로 아무개는 몇 년형에 처한다는 법률을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겠다는 건지를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거의 우리 장영수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처분적 입법에 가까운 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분적 입법을 차라리 하라라고 이제 박상수 변호사는 또 피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 변호사님 비유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박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럼 이 상황에서의 피파 회장은 누구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지금 이재명 하고 대통령이 있는 거죠. 지금 특별재판부 물론 안 한다고 법관들을 하시겠죠. 임명합니까? 안 한다고 하시죠. 안 한다고 하시죠. 네. 아니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임 교수님 제도적으로 말씀 듣고 이재명 박 변호사 기입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그 특별재판부 판사들 임명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까 특별재판부 그 재판관들에 대한 추천위원회에 행정부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한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4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은 법관회의라는 것은 제가 확인해 봤는데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의 회의예요. 네.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의 회의에서 추천한 4명이 그 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판사회의에서 지금 재판관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판사회의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대한변협에서 위원을 4명 추천한 거고 법무부에서 위원을 1명 추천한 거예요. 그러면 그 9명의 위원들이 다시 내란 특별재판부의 판사들을 이제 일배수로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게 네. 그렇게 해서 추천된 인사를 누가 내란 특별재판부 판사로 임명하느냐?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물론
추천위원회에서 일배수로 추천을 하지만 여기에 지금 이제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갈 통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비파 회장으로 하고 뭐 불공정한 심판을 한다는 건 저는 전혀 비호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박 변호사님, 이 뭐 일배수로 일단 추천된다는 내용까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일배수로 추천을 하는 것도 큰 문제죠. 제가 아까 선택의 여지는 없네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일배수로 추천한 인물들을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법원 구성 자체를 그냥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른 그 위원회에서 법원 구성 자체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회는 절대 다수 정당에서 만드는 법률이고요. 대통령께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위헌적인 법률을요. 만약에 그 말이 맞으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네, 노 변호사님 갔다가 장 교수님 갈 겁니다. 노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반론이 있기 때문에 2, 3배수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건 저는 뭐 배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관은 이 지금 내란 뭐 자꾸 특별재판부라는 표현 명칭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담재판부든 뭐 특별재판부든 법관은 이미 이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법관으로 임명된 사람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의 법관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별도로 뭐 외부에서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법관으로 뭐 앉혀서 재판을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해져 있고 대법원장이 사법부 내에서 대법관의 회의를 거쳐서 다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그중에서 좀 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특별법에 이 내란 전담을 하는 재판에 행정부나 입법부, 뭐 외부의 어떤 정치권의 뭐 여론이나 거기에 어떤 영향이나 그걸 미치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런 거는 지나친 우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이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기존에 법원이 이 중대한 헌법 파괴를 한 내란 범죄 사건의 어떤 중대성을 감안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재량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입법부가 보다 이제 구체적인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신속한 재판을 알겠습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걸 네.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무슨 뭐 그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를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장 교수님은 이 1배수 또는 2배수, 3배수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차이는 크죠. 대법원장이 1배수일 경우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거지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2배수냐 3배수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어도 1배수와 2배수, 1배수와 3배수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노 변호사님이나 임 교수님 계속 얘기하신 것 가운데서 이게 입법사항이고 법률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시는데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그 입법 사항이라는 게 아니라 입법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면, 이게 말하자면 입법권의 권한 범위에 있는데 그걸 잘못 행사했다. 이런 경우는 위헌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특별재판부로 얘기하던 것을 최근에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요. 네. 실제로 전담재판부라고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지식재산 관련된 사건들을 전담하는 재판부라든지 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 일정한 유형의 사건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는 작지만 말하자면 아까 임 교수님 얘기하셨던 무슨 특허법원이나 이런 것처럼 이 재판부 단, 법원 단위가 재판부 단위지만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이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문제는 이 내란 전담부라는 게 그런 전담 재판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느냐. 왜냐면은 일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이 없습니다. 네. 이게 30년 전에 한번 30년 더 됐죠. 이 신군부 쿠데타 때 전두환 한번 신군부 때. 예. 그때 한 번 있었고 지금 30몇 년이 지나서 이제서 비로소 인데 그 사건 담당했던 판사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전문성을 가진 판사들이 없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런 재판부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30년 만에 이번 사건 나왔는데 이번 사건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내란 사건 와가지고 이 전담 재판부가 계속 그때까지 열고 활동하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거는 재판 이후에는 이번 사건 재판 이후에 해체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전담 재판부라고 얘기하느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정인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재판부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고 이게 평등권 침해고 예. 사법 독립의 침해고 이런 것이 이제 해명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거 간단하게 확인하고 그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임 교수님 아까 이제 그 설명하시면서 1배수 이야기를 해서 이제 2배수, 3배수 이야기를 했는데 2배수, 3배수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바꿀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법안이 올라가면 국회에 올라가면 뭐 상임위 토의 과정에서나 이런 데서 다시 그 부분도 얼마든지 이 절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1배수냐 2배수냐. 그런데 원래는 처음에는 3배수가 이야기됐었는데 네. 오늘 아까 발의한 법안에는 1배수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딱 느낀 거는 이 법안을 이렇게 만들 때는 대법원장에 대한 지금 불신이 좀 많이 깔려 있구나. 알겠습니다. 요새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뭐 지금 자진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대법원장이 뭐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공정성, 그 이야기는 중립성을 확대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3배수 이야기의 배경도 설명해 주시고 자 노희봉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전담 재판부 설치의 또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내란 재판부가 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또 담당하는 이 판사 재판관의 논란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속도가 안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면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속도가 현재의 그 25부 그다음에 지금 새로 만들어지기는 전담 재판부 어느 정도의 속도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특별법 발의된 내용을 보면 중앙지방법원에 3개의 재판부가 전담 재판부가 이제 설치가 되고요. 네. 고등법원 2심에 이제 3개의 재판부가 설치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25부가 3개의 재판부로 나눠져서 사건을 전담하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사건은 진행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3개의 재판부가 설치되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될 것 같고 이 특별법에서 이 공직선거법처럼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대법원 상고심은 3개월로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를 이른바 633 원칙,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에 이제 규정한 것처럼 이렇게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가 재판의 어떤 신속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그것이 공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께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재판을 맡고 있는 내란 혐의,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합의 25부가 뭔가 지금 재판을 질질 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재판과 비교할 때 상당히 지체되고 지연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방금 전에 노 변호사께서 강조해 주셨는데 이 성격의 재판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속성이 강조돼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체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민주당 정치인들과 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탄핵 심판일 때 여야 또는
진보 보수 방송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얼마나 많이 헌법재판관들의 그 성향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까? 지금 다 아무 말도 안 나와요. 다 들어갔어요. 8대 0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재판부를 못 믿고 재판부를 흔들고 그런 걸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에 있는 정치인이나 법률가들은 그러는지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사법부는 재판부는 늘 거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대 0 인용 결정을 내렸어요. 헌법재판관들의 성향과 무관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사실 이런 위헌적인 입법을 만들어서 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고 칩시다. 제 법관한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재판은 정지됩니다. 그러면 하염없이 늘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당 일각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이거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1월 중순에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1월 중순에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돼서 나올 경우 지방선거가 6월에 있습니다. 사실 지기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는 제가 오늘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조금 정치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정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를 함으로써 우리 당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었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차라리 지금 그런 노림수를 노려서 이런 무리한 위헌적 입법을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 당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만 노 변호사님 혹시 반론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우선 저는 이 토론회에서 좀 전문가들끼리 이 법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너무 정치적인 주장을 하시니까 좀 당혹스럽긴 해요. 네. 저는 뭐 아까부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법 사항에 대해서 국회가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아까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에 뭐 건설 전담, 언론 전담, 뭐 공정거래 전담, 뭐 이런 전담 재판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내부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 꼭 전문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반드시 그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법관들로 구성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재판의 효율성입니다. 심리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의 어떤 인사 체계를 보면은 무작위로 대부분 이제 돌아가면서 여러 사건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특허법원 같은 경우는 뭐 특허에 뭐 굉장히 그 뭐 전문성이 있어서 꼭 그런 법관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지원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내란 전담부라고 그래서 내란 사건에 뭐 전문성이 있어야 가느냐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내란 사건은 형사 사건이거든요. 형사 사건이지만 사건 자체의 중대성 때문에 좀 더 신속하고 또 효율적인 심리를 거쳐서 재판을 빨리 끝내자. 그것이 바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빨리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 특별법의 근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도 될까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했을 때 이 특별재판부가 생겼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정지되지 않습니까? 우선 아직 법률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요.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서 어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두 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발의된 그대로 내용대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이 피고인이나 또는 법원 행정처 등에서 가정컨대 이제 권한쟁의 심판, 위헌법률 심판 이건 위헌입니다 하고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먼저 장 교수님께 먼저 여쭙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면은 위헌이 될까요? 합헌이 될까요?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순수하게 헌법 이론적으로만 판단할 거냐. 아니면 아까 박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할 거냐 등등.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헌법재판관이라면 네. 위원으로 볼 겁니다. 위원으로 보신다. 가장 핵심적으로 보시는 위원회 소지만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평등 위반, 사법권 독립의 침해,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를 추가한다면 지금까지 이제 특별재판소건, 특별재판부건 헌법적 근거 없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사법농단 의혹 때 특별재판부 만들자고 했다가 위헌 논란이 나오니까 접었습니다. 세 번 있었던 것이 뭐 아까 얘기 나왔던 반민특위 같은 경우 특별재판부였습니다. 이때도 이제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거기에서 만든 법률로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걸 통해 가지고 특별재판부를 구성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 부정선거 혹은 이 5.16 쿠데타 이후의 혁명재판소 같은 재판소였지만 어찌됐건 헌법적 근거를 사전에 만든 게 2공화국 당시고 사후에 3공화국 부칙으로 여기 돼가지고 더 이상 헌법적으로 문제 삼지 마라라고 했던 것이 이제 혁명재판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 교수님, 헌법재판소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 간다면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저는 당연히 합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영선 교수님께서 이게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된다. 그리고 법률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야지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을 우리가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죠. 그런데 처분적 법률은 이제 이게 평등권 침해냐 아니냐로 사실은 위헌성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왜 처분적 법률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을 만들었다면 그건 합헌인 거예요. 그럼 내란 특별재판부법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면 그러한 법을 만든 합리적 이유는 뭐죠? 아까 노희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적 관심사고 이러한 그 내란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처분적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그게 평등원칙 위반된다고 자동으로 위헌이다라는 말씀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사법권 독립 침해 아닙니다. 사법권 독립은요. 헌법 103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별 법관의 재판에 있어서의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에 있어서 개별 법관이 오직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법권 독립입니다. 즉 법원 외부나 심지어 법원 내부의 간섭으로부터도 이제 독립해야 된다는 게 사법권 독립인데 지금 특별재판부를 같은 서울중앙지법 안에 서울고등법원 안에 특별부를 만드는 게 왜 개별 법관의 재판사의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재판부를 두는 거하고 헌법 개정이 필요한 특별재판소를 두는 거하고는 네.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 대법관 정원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수 변호사, 노희범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이 대법관 정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최종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구상 중에 있는데요. 여당이 명분으로 내세운 건 상고심 업무 부담 해소입니다. 임 교수님, 예. 상고심 적체는 오랫동안 이제 법원이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우리가 워낙 이제 오래됐습니다. 막 충돌이 되면은 법적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면 이제 뭐 상고심, 뭐 대법원까지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 이 대법관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보시는지요? 최선은 아니지만 자선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에 1년에 올라오는 사건들이 4만 건, 5만 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의 수는 법원 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4명인데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은 행정을 한다고 그 일반 사건 심리에는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4명 중에 12명의 대법관이 1년에 4만 건, 5만 건 되는 사건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번 나눠보면요. 대법관 1인당 1년에 3천 건, 4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년 365일 휴일도 없이 사건 처리해도 하루에 10건 가까이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지금 보여주는 거는 우리 대법원의 심리가 국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제대로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 중에 지금 70% 가까운 사건들이 심리 불속행 판결로 끝나잖아요. 그건 심리 뭐냐면 불속행이 어떤 겁니까? 심리 불속행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사건을 보고 나서 이유도 설시하지 않고 판결문에 그냥 이 사건의 심리를 속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각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기에는 시간적으로 12명의 대법관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군요. 국민들은요. 허탈한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래도 대법관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그 비싼 수임료까지 물어가면서 1심, 2심, 3심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렸는데 대법원에서 고작 한 줄로 이유 설시도 없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속행하지 않는다. 그런 판결문을 받아든 국민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 국민들의 심정을 대법관들이 헤아린다면 저는 오히려 법원에서 자발적으로 대법관들을 증언했어야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26명, 30명으로 늘려봤자 그러니까 1인당 사건 수가 3,000건에서 1,500건이나 뭐 4,000건에서 2,000건 정도로만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라도 줄여야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법원장 회의에서 왜 이 지금 국회에서 이제 사법개혁으로 이렇게 법안을 만들고 있으면서 이제 대법관 증언안을 만들고 있다니까 법원장 회의에서 반대하면서 반대 명분으로 내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대법관을 증언할 게 아니라 대법원의 사건 수를 줄이려면 하급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그 판사 수를 늘리고 또 경륜 있는 그러한 법관들을 지방법원에 이렇게 배치하면 하급심의 판결의 승복률이 높아질 거고 그게 하급심 강화고 그게 사실은 대법원의 상고사건 수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네. 법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법원장 회의는요. 10년도 더 된 똑같은 레파토리를 또 틀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영훈 대법원장 때도요. 저도 그때 모 시민단체 있으면서 법원 개혁에 대해서 글도 쓰고 토론회도 많이 나가고 그럴 때인데 그때도 이제 시민사회단체나 대한변협에서는 대법관 증언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법원 측에서 반대 논리가 뭐냐면은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년도 더 지난 그 이후에 하급심 강화했나요, 법원이? 네. 그러니까 하급심 강화라는 것은 대법관 증언을 막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드러납니다. 네. 자, 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장 교수님께 여쭤보고 노 변호사님께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장 교수님, 근데 이게 상당히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게 그런 명분인 거냐, 아니면 상당히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다른 정치적 이유도 제시되고는 있습니다. 오늘 이제 법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 법관으로 있다가 물러나서 변호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하급심이 더 두터워져야 된다. 미국을 봐라. 대법관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하급심에서 많이 다루니까 그런 적체가 해소되는 거 아니냐. 어떤 의견이신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대법관 증원이냐 아니면 하급심 강화냐, 이거 선택적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둘 다 동시에 해야죠. 다만 이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너무 급속하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을 증원하려고 했었을 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뭐 상고심 대법원에서 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부가 몇 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은 조금 더 부담이 줄겠죠. 근데 전원 합의체 사건은 이게 12명이 사건 처리할 때랑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 12명을 얹어가지고서 24명이 사건 처리할 때는 2배 이상 시간 걸립니다. 전원 합의체 사건이라는 결국 크고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늦어진다. 이것도 이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지금 1년 해서 3년 동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인재풀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관이 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잔뜩 쌓여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에서 일종의 잠재적 대법관 후보이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분들 다 나가가지고 변호사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다시 불러들이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드 인사 문제에 대한 우려들이 꽤 큽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대법원 그 파기환송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10대 2였습니다. 유죄 10, 무죄 2. 12명 더 해가지고 이걸 코드 인사를 통해 가지고 한다면 이게 이제 뒤집어질 거다. 오히려 유죄는 10명 있지만 무죄 쪽에 12명이 더해지면 14대 10으로 무죄로 나올 거 아니냐. 그걸 겨냥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노희분 변호사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노희분 변호사 의견 듣고 임 교수님 발언기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정치권에서는 아마 이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오래된 수건이고요. 대법원 스스로도 증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이제 증언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년 전의 사건 수는 지금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대법원에. 지금 3배 이상 늘었는데도 동일한 대법관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뭐 필드에서 직접 변호사로서 대법원 상고 사건도 해보지만 지금 대법원 상고 사건의 약 70%가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 입장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왜 재판에서 졌는지, 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유도 모르고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인 법감정에도 상당히 큰 상처다. 그런 점에서 사건 수가 늘어난 만큼 대법관 증언은 불가피한 것이 시대적인 요구 아니냐. 그리고요.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24명이 전부 이제 원벤치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투벤치나 뭐 3개 벤치 형태로 하고 특별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만 원벤치 형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상고 사건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그 효율적인 재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제도 설계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총 26명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한 24명이 꼭 동시에 가동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증원 법안에 따라서 24명인가요? 26명이 전체 대법관으로 되더라도 26명으로 항상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이유는 없다. 그거는 법률로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입법 사항입니다. 뭐 전원합의체로만 할 건지 지금은 12명이나 13명이 되니까 원벤치를 통해서 전합 판결로 이제 나왔지만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대법원, 연방대법원도 다 전담재판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0명 정도가 되고요. 얼마든지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역사, 그 현실, 법제도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재판청구권의 구현, 이게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지. 뭐 사람이 조금 많아진다면은 무슨 문제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면 어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한 가지 발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조금 짧게 이제 발언을 부탁드리는데 방금 전에 노 변호사님이 독일의 경우에는 130명, 네. 우리의 대법관의 의미의 법관이 13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독일은 연방 대법원 자체도 뭐 노동대법원, 네. 민사대법원, 뭐 형사대법원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아까 기본적으로. 130명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전체 그 대법관들의 구성은 전체가 그런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원벤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담 재판부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예. 점을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 대법관 의미의 사람 숫자가 독일에서 130명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맞습니다. 130명이라는 예.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을 해야 되는데 네, 장 교수님 말씀 듣고 임 교수님 가겠습니다. 재판부가 아니라 거긴 전문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행정법원이 있으면 행정법원에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노동법원이 있으면 거기에 1심, 2심, 3심이 있고 3심이 대법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모든 3심의 대법관들을 모으면 100명 이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하나의 덩어리, 우리나라 대법원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 이게 별개의 조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나라 대법원처럼 이게 한꺼번에 수십 명이 뭐 전원합의체를 했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은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찬가지죠. 뭐 그거를 우리 대법원도 뭐 이렇게 나눠 놓을 수는 있는데 우리 헌법상으로는 아직 이제 하나의 대법원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예, 임 교수님. 예. 지금 법원 측에서는 이제 26명 대법관이면 이제 원벤치 시스템, 그러니까 다 모여서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요, 1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 4만 건, 5만 건 올라오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는 사건 수는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1년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전원합의체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전원합의체가 대법원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의 파기원도 일종의 대법원이죠. 그다음에 방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독일에는 5개의 최고법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우리 대법원과 가장 성격이 닮은 것은 민형사 최고재판소입니다. 예. 대법원인데 거기도 130명의 대법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자격이나 지위가 똑같아요. 그렇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러면 원벤치 전원 합의를 하느냐? 안 합니다. 우리는 26명이면 중합의체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13명씩 중합의. 그럼 지금도 13명이 지금 전원합의 하잖아요. 중합의체를 왜 못 만듭니까? 그건 법률로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예. 또 저는 대법원이 왜 자꾸 전원합의체를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법원은 정책법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건을 하기보다 소수의 사건에 집중하면서 전원 대법관들이 모여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많이 하는 그런 정책법원을 원하고 지금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알겠습니다. 있어요 이미.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무슨 예. 말씀인지 알겠고. 예. 자, 대법관이 숫자에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박 변호사님. 이 야권에서는 베네수엘라 등에서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대법관 정원을 악용한 사례가 있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점이 어떤 우려가 있어서 계속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희범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 상고심의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대법관 증언 문제는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만 이게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잔존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구성 자체를 유리하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측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형태로 증언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우리가 우리 속담에도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고쳐 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실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차베스가 대법관의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12명을 늘리면서 12명을 모두 이 차베스와 같은 진영에 있는 판사들로 임명을 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는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것은 20세기, 20세기 후반 21세기 초에 새로 나타나는 연성 독재 국가들의 굉장히 공통된 특징입니다.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장악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차베스도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극우라고 평가를 받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법관에 대한 인사 권한을 장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특별재판부와 이 대법관 수의 증언이라는 게 네타냐후와 차베스를 결합한 형태로도 보인다는 것이죠. 네. 자, 이거 하나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숫자를 늘리게 될 경우에 이제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이제 박 변호사께서 말씀 주신 거 실제 이제 그럴지 여부는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장 교수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면 그 대법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뭐 새로운 신축 건물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대법관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이 재판 연구관이나 또 판사의 충원이 있어서 오히려 1, 2심으로 배치가 돼야 될 판사들이 대법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급심 강화와 대법관 증원은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동시 진행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양쪽 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대법관 수가 늘어나더라도 이 벤치 수를 갖다 늘리면 된다. 이런 말씀들도 주셨는데 문제는 이게 하자마자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미리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냥 아무 사건이나 아무 벤치에서 할 수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사부, 형사부, 기타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을 가지고 쪼개야 되고 그걸 위해서 사전에 작업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일단 저질러 놓고 그 디테일은 나중에 하겠다. 저는 그게 이제 문제라고 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 지원 인력이나 솔직히 건물 문제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도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자 했을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정치권에서 지금 발의되고 있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대법관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지봉 교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여기서 녹여서 각 한 1분 이하의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 대법관 정원안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 교수님부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도 이렇게 하필 왜 이 정권에서 대법관을 그렇게 여러 명을 증원하냐. 14명에서 26명이면 이제 12명인가요? 이렇게 그럼 임명장은 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명장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베네수엘라하고 비교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베네수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요. 대법관에 대한 이제 대법관 후보 재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어요.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는 임명권만 있을 뿐이에요. 네. 베네수엘라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청권이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를 할 그러한 여지가 우리가 그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으로 미리 많이 사전에 그 예방이 돼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오늘 법조계 너무 선배님들을 모시고 제가 토론에 참여를 하다 보니 사실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가장 후하게 입장에서 우리 나라의 그 질곡의 현대사 중에서 그래도 사법부의 독립만큼은 우리 법조계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지켜왔던 것이 아닌가. 초대 대법원장이셨던 가인 김병로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했을 때 항고하세요라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굉장히 여태까지 그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법조인들이 이 문제에서만큼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무관하게 조금 사법부의 그 독립이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힘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 변호사님. 예, 저도 박 변호사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한 특별법이든 뭐 대법관 증언이든 정치적인 입장에서 공격하거나 정치적인 유불리를 통해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왜 필요하고 설치를 하거나 증언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지 예? 재판 청구권을 얼마나 더 보장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알겠습니다. 법원의 의견도 좀 깊이 있게 반영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바람입니다. 노 변호사님 법원의 의견도 좀 들으라는 주문도 해주셨습니다. 짧게 장 교수님 말씀 주신다면. 원론적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란 재판부 신설이나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 목적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하는데 수단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하다. 너무 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말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노희분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